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심장이 쪼그라드는데 막상 다정한 한마디가 돌아오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안도합니다. 그런데 그 안도감이 채 하루를 못 가고 또다시 불안이 밀려오죠. 혹시 지금 이 패턴 한가운데 서 계신 건 아닌가요? 이건 사랑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뇌 보상 회로를 정밀하게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분명히 나쁜 사람인 걸 알면서도 차마 끊어내지 못할까요? 한 fMRI 연구에서 거부당한 연인의 뇌를 촬영했더니 코카인 금단 상태와 동일한 보상 영역이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중독 회로가 이성보다 수십 배 빠르게 작동하는 것, 이것이 나르시시스트 연애의 진짜 정체입니다. 당신의 뇌를 갉아먹는 그 메커니즘과 벗어나는 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좋은 아침이라는 메시지가 와 있고, 점심엔 뭐 먹었냐며 안부를 묻고, 밤에는 오늘 수고했다며 하루를 마무리해줬습니다. 기념일도 아닌 날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내가 지나가듯 했던 말까지 전부 기억하고 있었죠. 이 정도면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당신의 뇌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쏟아붓는 과도한 관심과 칭찬은 뇌의 보상 중추를 직접 자극합니다. 도파민이라는 쾌감 물질이 폭포처럼 쏟아지면서 이 사람은 안전하다, 이 사람은 좋다는 판단이 이성적 검증 없이 먼저 내려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뇌가 해킹당한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단계를 러브바밍이라고 부릅니다. 폭격하듯 사랑을 쏟아붓는다는 뜻이죠. 문제는 이 폭격이 무작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의 결핍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외로웠던 사람에게는 끝없는 시간을 바치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극단적인 칭찬을 쏟아냅니다. 내가 가장 목말랐던 것을 정확히 채워주니까 이 사람 없이는 안 된다는 착각이 뇌 깊숙이 뿌리를 내립니다. 보통 연애에서는 이 강렬한 흥분이 서서히 안정적인 애착으로 바뀌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이 전환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정을 주는 순간 통제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미세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답장이 몇 시간씩 늦어지고 만나자는 말을 내가 먼저 꺼내게 되고 분명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 이야기에 건성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쎄한 느낌이 올라왔을 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이렇게 좋은 사람한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래서 그 위화감을 내 탓이라며 조용히 삼켜버린 적 없으신가요? 바로 그 순간 뇌에 각인된 도파민 회로가 당신 대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달라졌다고 느끼기 시작한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하루에 10번 오던 연락이 5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어느 날은 아예 오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먼저 연락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짧은 답만 돌아옵니다. 며칠 냉담하다가 갑자기 예전처럼 살갑게 대해주는 날, 그날 느꼈던 그 안도감과 행복을 기억하시나요? 세상을 되찾은 것 같은 그 벅찬 감정 말입니다. 바로 그 감정이 당신의 뇌가 슬롯머신 앞에 앉은 도박꾼과 정확히 같은 상태였다는 증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보상이 매번 일정하게 주어지면 뇌는 금방 익숙해집니다. 매일 다정한 연인에게는 역설적으로 이 정도의 강렬한 집착이 생기지 않죠. 그런데 보상이 불규칙하게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주어지면 뇌의 도파민 분비량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언제 다정함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혹시 이번에는 하는 기대감이 뇌를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겁니다. 카지노에서 가끔 터지는 잭팟이 도박꾼을 의자에 묶어두는 것과 완벽히 같은 원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구조를 본능적으로 구사합니다. 충분히 각인시켰다고 판단하는 순간 다정함의 양을 줄이기 시작하고 당신이 불안에 떨며 매달릴 때쯤 한 번씩 과거의 따뜻함을 흘려줍니다. 그 한 번의 다정함이 뇌에서 일으키는 도파민 폭발은 매일 다정했던 시절보다 몇 배나 강렬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깊이 빠집니다. 더 자주 불안해지고 더 간절히 매달리고 그 사람의 작은 미소 하나에 하루의 감정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여기서 뜨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냉담할 때 느꼈던 고통보다
잠깐 다정했을 때 느꼈던 안도감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간헐적 강화에 완전히 포획된 겁니다. 그런데 이 중독 구조 위에 나르시시스트는 한층 더 잔인한 장치를 얹습니다. 1950년대 심리학자 스키너는 비둘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장치에서 매번 먹이를 주면 비둘기는 배부르면 버튼을 멈춥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먹이를 불규칙하게 예측 불가능한 타이밍에 주자 비둘기는 배가 불러도 미친 듯이 버튼을 두드렸습니다.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간헐적 강화의 위력이고 도박 중독의 원리이며 동시에 나르시시스트 연애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단순한 중독보다 훨씬 소름 끼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심리학에서 트라우마 본딩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학대받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치솟습니다. 온몸이 경계 상태에 들어가고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집니다. 그 상태에서 학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정함을 보여주면 뇌는 단순히 안도하는 게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직후에 찾아온 보상을 평상시보다 몇 배 강렬하게 각인합니다. 고통이 클수록 그 뒤에 오는 다정함의 쾌감이 증폭되는 겁니다. 이것이 학대와 애착이 한 몸으로 엉키는 뇌의 메커니즘입니다. 머리로는 이 사람이 나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몸은 이 사람에게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실제로 fMRI 연구에서 이별 후에도 상대를 갈망하는 사람의 뇌를 촬영했을 때 코카인을 갈망하는 중독자의 뇌와 동일한 보상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떠나지 못하는 것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물리적으로 그 사람에게 중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헤어진 뒤에도 자기 전에 그 사람 SNS를 확인하고 연락이 올까봐 핸드폰을 놓지 못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건 미련이 아닙니다. 금단 증상입니다. 그런데 트라우마 본딩이 완성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당신이 자기 감정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힘들었던 날, 겨우 용기를 내서 속마음을 꺼냈는데 돌아온 대답이 이겁니다. 네가 선택한 일인데 어쩌겠어. 그 순간 명치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혹시 이 경험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틀리지 않은 말로 상대의 감정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정교한 무기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로 풀어보려 다가가면 너한테 말해서 뭐하냐,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벽이 세워집니다. 내가 제안하는 건 전부 별로이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야 직성이 풀리죠. 그러면서도 매번 자기는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결국 내 요구는 이기적인 투정이 되고 나는 상처받은 사람인데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에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감정이 매번 무시당하고 부정당하면 뇌는 자기 감정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화가 난 건 정당한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 예민한 건가? 이 자기 검열이 매 순간 반복되면서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불안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과정이 한순간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SNS에서 내 게시물에 반응을 안 하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카톡 일십이 늘어나고 내 의견에 미묘하게 한숨을 쉬죠. 하나하나는 따지기 민망할 만큼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매번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수백 번 쌓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내 감정을 말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감정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상태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마지막 단계를 실행합니다. 당신의 세계 자체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상하게 아무한테도 이 연애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던 적 있으신가요? 꺼내봤자 이해 못할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것 같은 그 감각. 혹시 지금도 그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신의 판단력이 흐려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뇌가 구조적으로 소진된 겁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기억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기능이 실제로 저하됩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다.
생각이 정리가 안 된다는 그 느낌. 기분 탓이 아니라 뇌의 연산 능력이 물리적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인간관계까지 체계적으로 잘라냅니다. 그 방식이 소름 끼칠 정도로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밥 먹듯이 남 욕을 하면서도 밖에서는 이타적이고 배려 깊은 사람으로 완벽하게 연기합니다.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에게는 입을 닫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슬쩍 자기가 얼마나 속상한지만 흘립니다. 자기 잘못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으로 포장하고 당신은 좀 예민한 사람으로 슬며시 깎아내리죠. 정신을 차려보면 가까운 사람들조차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판단력은 무너졌고 감정은 말할 수 없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 남습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설계한 완벽한 고립입니다. 약을 먹으면 조금 나아지지만 그 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본 원인은 사라지지 않으니 약으로도 메울 수 없는 구멍이 계속 벌어집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심지어 왜 슬픈지조차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뇌가 소진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실제로 빠져나온 사람들은 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요? 똑같이 나르시시스트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관계를 끊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을 매달립니다. 빠져나온 사람이 의지가 강해서 혹은 덜 사랑해서 떠났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빠져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지력으로 결단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순간에 자기 뇌의 반응 패턴을 처음으로 의식하게 된 겁니다.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에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문득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질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연락하려는 거라고. 이 순간이 왜 결정적이었을까요? 뇌과학에서는 감정을 언어로 정확히 명명하는 순간 감정 폭주 영역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름 없는 공포가 방 안을 돌아다닐 때는 압도당하지만 이건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거야 라고 정체를 밝히는 순간 그 공포의 크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경보기의 볼륨이 한 칸 내려가는 거죠. 빠져나온 사람들은 이 자각을 반복했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날 때마다 지금 이 감정이 사랑인지 금단 증상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물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당연합니다. 수백 번 다져진 중독 회로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질문을 반복할수록 뇌는 기존 회로 옆에 새로운 경로를 한 줄씩 깔기 시작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근육처럼 반복된 방향으로 회로가 강화되고 새로운 패턴을 훈련하면 기존 경로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그 사람 생각이 나는데 핸드폰을 집어들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의지로 참은 게 아닙니다. 뇌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게 된 겁니다. 빠져나온 사람들이 특별히 강했던 게 아닙니다. 자기 뇌의 반응을 처음으로 의심한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어떨까요? 이미 자각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겁니다. 자각했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깔끔하게 잊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밤에 혼자 있으면 그 사람의 다정했던 순간들이 슬라이드쇼처럼 재생되고 나한테만 이렇게 잘해줬는데 정말 다 거짓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 잔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뇌는 감정이 극도로 강렬했던 순간을 우선적으로 저장합니다. 생존에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감정이 강렬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며칠간 냉담하다가 갑자기 다정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간헐적 강화로 증폭된 도파민이 그 장면을 뇌에 깊이 새겨 넣었기 때문에 냉담했던 수십 번의 밤보다 다정했던 한 번의 밤이 더 선명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좋아했던 기억이 유독 생생한 건 사랑이 진짜여서가 아니라 뇌가 중독 상태에서 과잉 저장한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잔상의 성격이 바뀝니다. 그리운 감정이 밀려올 때, 이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뇌가 과잉 저장한 장면이 재생되는 거구나 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 기억의 지배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6장에서 말씀드린 감정에 이름 붙이기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진짜 정체, 도파민 금단 반응에 이름표를 붙이는 겁니다. 빠져나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다정했던 기억이 떠올라도 가슴이 뛰지 않았다고. 그리운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 느꼈던 도파민이었다는 걸 몸으로 이해하게 된 순간 잔상은 그냥 잔상일 뿐이 되었다고.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잔상이 떠오를 때마다 이건 기억이 아니라 금단 증상이다 라고 명명하는 횟수가 쌓일수록 뇌는 이전과 다른 경로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한 가지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한 가지만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않으신가요?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예전 그 다정했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돌아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정했던 모습은 당신을 가두기 위해 설계된 허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좋아했던 기억보다 숨막히고 상처받은 기억이 훨씬 길다면 그건 연애가 아니라 착취였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면서도 오히려 당신의 예민함을 탓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건 사랑이 아니라 오만입니다. 떠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뇌의 보상회로가 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롤러코스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뇌가 왜 이 사람에게 반응하는지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다는 건 이미 그 직시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미세한 균열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번 본 것은 다시 안 본 척할 수 없으니까요. 적당히 양보하고 적당히 사랑받는 그 시시하고 평범한 연애. 그걸 원했던 게 과한 걸 바라는 건가요? 그게 정말 예민해서인 건가요? 이 영상이 끝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을 때 그 사람 연락이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정한 메시지일 수도 있죠. 그 순간 심장이 뛰거든 이 한마디만 떠올리십시오. 지금 뛰는 건 심장이 아니라 도파민입니다. 그걸 구별할 수 있게 된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궤도에서 내려온 겁니다.